네, 이번 시간에는 지식 공공외교의 확산 성과와 관련해서 학생과 함께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학생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박민혁입니다. 네네, 질문을 해주시죠. 예, 우선 첫 번째로 반크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나타나는 오류 시정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요청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방크 사이버 외교관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혹시 방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나요? 예,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걸 느꼈습니까?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독도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역사 오류들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탕이 되는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참을 해서 같이 공공의결 하자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반크의 요청 사항이 해외의 어떤 기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달된 다음에 이것이 그 나라의 절차에 의해서 뭐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크의 성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는 없죠. 각각의 다르니까요. 그래서 방크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관들이 문제점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잘못됐다. 한국에 대한 관련된 기사가. 그러면 교과서를 출판하는 것, 또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교육청 이런 데다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각 나라마다의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 절차가 투명하고 바로바로 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크의 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 보면요. 희망의 숲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동북아, 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이렇게 높이는 활동을 한다 하는 건데 그것은 그만큼 이제 방크 활동이 넓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앞으로 성사 여부도 지역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그런 박물관, 뭐 교과서 등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된 정보 유통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혹시 관련 규정을 만들어 관련된 국가의 내용을 게재할 때 확인받는 절차를 갖도록 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국은 다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면은 그리고 그걸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그래서 수정을 요청하는 단계지 표준화까지 못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교과서 같은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국 관련 잘못된 표현 오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의, 뭐 방크를 비롯해서 항의하고 수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 유통 전반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표기법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통일돼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을 영어로 표기를 하는 것이 지금 서구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진 맥큐 라이샤워라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컴퓨터 시대에 좀 잘 안 맞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별도 표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기법이 다른 거죠. 가령 우리 조선 왕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JOSEON, 다른 데는 CHOSUN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이 느껴져요. 영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도 잘못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잘 모르니까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 중국어는 표준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이 지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령 스시 있지 않습니까? 스시에 대해서 표기법뿐만 아니라 레시피, 조리법 이런 것도 표준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식당들, 해외에 있는 식당들에는 인증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인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인증을 받으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스시집이다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화공공외교에 있어서 또 지식공공외교에 있어서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한국어와 관련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학을 제공하는 해외 대학, 세종학당을 양적으로 많이 공급한 것을 봤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질적 수준은 균일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류도 그렇고 또 세종학당이라든지 이런 한국에 대한 여러 기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곳도 있는 거죠, 최근에. 또는 이미 오랜 기간 시작한 곳도 있고요. 국가별로도 다릅니다. 최근에 세종학당들은 뭐 우리가 중앙아시아라든지 또는 러시아의 코카서스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말을 쓰는 데서 이렇게 한국어를 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교재, 학습법, 교사,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이제 교재를 얘기를 해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에 대한 한국어 이 교수법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언어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 만약에 한국말을 가르친다면 교재가 좀 다르겠죠. 한국어랑 일본어랑 문법적 어순도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영어권 교재는 또 다르겠죠. 중국어권 교재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각 언어권별로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초급, 중급, 고급 막 있는데 그 급수에 맞게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교사의 자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교사들도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초급으로 가르치면 좀 쉬울 텐데, 그렇죠? 또 자격증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교과서에 문화적 요소, 역사적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냐는 겁니다. 아직 콘텐츠적으로 그냥 현대적으로 쓰는 것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일본이 보급하는 교과서들은 그 일본 말을 배우면서 일본 문화라든지 일본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교과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공외교에 있어서 그 교과서 보급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보적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별개로 혹시 한국학 전문가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몇 사람이 하고 있다 이건 참 알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학 과정을 개설한 대학 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2007년에 638개 학교가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408개로 어떻게 보면 3배 정도 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학 과정을 개설한 대학 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보다도 이 한국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직업적 전망이 불투명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인하대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세계에 있는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이 한국학에 대한 전공을 하고 박사를 하고서 자리를 잡기가 어렵답니다. 대학은 물론 또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양성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양성해놨다가 실업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학과 대학만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한국학과가 있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학의 일부로서 있는 거죠. 근데 동아시아학을 한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국, 일본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한국이라든지 뭐 가령 뭐 베트남 이런 데는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과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정치학, 사회학 뭐 이런 데서 한국 정치를 전공하면서 정치학도 잘하는 우수한 사람이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업 같은 곳에서 수요가 좀 늘어야지 한국을 한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지 않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 기업 부분에서도 수요가 일본이라든지 중국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학은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얘기했듯이 뭐 초보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걸음마 단계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구에서 중국학, 일본학의 시작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학만 해도 한국학보다 사실 100년 이상 앞서 있어요.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일본학이 체계화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구학문 수입하면서 이제 란학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서구에서도 일본을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학 하면 이제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있죠. 우리가 또 식민지였고요. 그러니까 한국학으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거는 이제 식민과 분단 속에서 한국이 좀 더 발전한 1990년대 이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학 할 때 제일 처음 한국학이 생긴 게 러시아거든요. 제정 러시아. 식민지를 경영한 일본도 뭐 조선학이라고 해서 이제 식민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한국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서구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사실 한국학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외교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역사도 길고요. 지원의 역사도. 또 중국학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학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화교들의 지원도 큽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한국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또는 재외동포들의 지원이 아직은 많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전의 정도가 지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 지원하고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지식 공공 외교란 한국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 속에 지식과 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공공 외교로 특화한 것을 말합니다. 지식 공공 외교의 목표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지식 공공 외교의 사례로는 반크,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탑재 지도 오류, 동해의 일본의 표기, 중국의 동북 공정 등이 있습니다.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 해외 한국학 맞춤형 지원,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진흥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미션은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외교기관으로서 외국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의 글로벌 허브이며 한국학의 가치를 전달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성과 중심의 기관입니다. 지식 공공 외교의 한국학 관련 학문적 역할, 해외 다양한 지원과 네트워크 역할, 국내외 한국학의 확산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